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 교육론 키워드 정리를 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Teaching Methodologies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업로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재촬영을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Teaching Methodology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론을 배우면 챕터 1, 2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키워드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왔을 때 틀리면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웬만하면 외우고는 지나가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외우자라는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Traditional Approaches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있죠. 일단 Grammar Translation Method는 Written Language에 초점을 맞춰요? Spoken Language에 초점을 맞춰요? Written Language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는 건 명확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문법을 통해서 뭘 하겠다? 트랜슬레이션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랜슬레이션 하면 리스닝부터 떠올라요? 리딩부터 떠올라요? 리딩부터 떠오르죠. 리딩, 독해를 해내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문법을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fluency를 강조해요? accuracy를 강조해요? accuracy를 강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 L1으로 하겠습니까? L2로 하겠습니까? L1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날 첫날 공부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벌리치라는 사람이 벌리치 스쿨이라는 것을 차려서 다이렉트 메서드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L2 only polic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제2 언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게 다이렉트 메서드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udiolingual Method, 얘가 그나마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행동주의에 기반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해주게 되면 reinforcement, 강화를 해주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 habit formation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언어 학습을 마치 뭐로 본 것이다? habit formation, 습관 형성의 작업이랑 똑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뭐예요? drilling이죠. 드릴을 통해서 repetition, 단순 반복을 함으로써 언어학습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 반복은 실제랑 좀 동떨어져 있죠. 클래스룸 컨텍스트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얼 라이프 컨텍스트를 고려한다, 안 한다? 별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 반복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인풋을 제공해주면 넌 그대로 아웃풋만 하라는 거죠. 즉 accuracy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udiolingual Method랑 또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PPP 모델입니다. PPP 모델이 뭐예요? Presentation을 하고요. 보여주고요. 그러고 나면 학생들한테 Practice, 연습을 시키고요. 그러고 나면은 Production, 실제로 생산하는 데까지, 아웃풋하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거, 이 PPP 모델이 가장 오디오링구얼 메서드로 잘 설명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모델의 반발로서 Innovative Approaches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혁신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첫 번째,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CLL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Commun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펠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Community-로 쓰시면 안 되고 항상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공동체 언어학습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얘네가 영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facilitator로서 번역 로봇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런 말 하고 싶었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라고 알려주는 게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제스토피디아는 디서제스토피디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암시교수법입니다. 자, 이 암시교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comfortable,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affective filter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affective filter가 낮아지게 되면
학습자들은 조금 더 언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우는 게 이 컴포터블하다는 것에서 바로크 음악을 들어주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들 갖다 놓고요. 이런 것들이 서제스토피디아, 디서제스토피디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사일런트 웨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사일런트한 것이냐? teacher, 선생님이 사일런트한 것이다. 선생님은 입 다물고 있으면서 퀴즈니어 라츠, 스펠링이 좀 어려운데 막대기 가지고 선생님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들을 보고서 자기가 어떤 표현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내는 겁니다. 편하게는 그냥 컬러 라츠라고 써져 있는 원서들도 있고요. 아무튼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죠. 그 다음 라번.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중에선 가장 중요한 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커뮤니케이티브한 게 오디오모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저에 깔린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커맨드를 하거나 question, 명령을 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response, 반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physical action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stir your cups 그러면은 그 컵을 젓는 신용을 학생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stand up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명령이나 질문을 따르려면 최소한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comprehension,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학생들이 간단 명료한 말들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수행을 통해서 성취 정도, 이해 정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PR이 가장 대표적인 이해 기반 교수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번의 Natural Approach는 우리가 크라시엔 선생님이 만든 접근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뭐 Affective Filter Hypothesis니 뭐 comprehensible input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챕터 1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municative를 T라고 잘못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CLT라고 더 자주 줄여 부르는 이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뭐예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하나의 특정한 메서덜러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약간 엄브렐라텀이에요. 어프로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에 가까운 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걸 우리는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태스크가 우리가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할 때 과업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일 텐데 이 태스크는 무엇이냐? 일단 태스크는요,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exercise나 practice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스크를 practice나 exercise랑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피처를 가져야만 태스크로 부를 수 있다. 즉, 이 4가지가 변별적 자질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meaning focus.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두 번째, communicative outcome. concrete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real world process.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상황을 모방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 natural language use.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이 포함되어야만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만 딱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태스크를 분류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태스크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스크를 배우는 게 두 사람의 태스크입니다. 첫 번째, 로드 앨리스의 태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 프라브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태스크의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르고요. 각각의 태스크가 가리키는 대상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앨리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 있는 분류입니다. 우리 표로 interactant relationship 그리고 두 번째 interaction requirement 그 다음 goal orientation
그 다음 마지막 outcome options.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네를 구분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키워드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스크들이 어떤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읽고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찝찝하시다 싶으시면 지금 기본서로 돌아가시거나 기출문제로 돌아가셔서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태스크가 어떤 것이냐, 일단 직소부터 보겠습니다. 직소는 직소 퍼즐에서 온 태스크예요. 직소 퍼즐이니까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조각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것이 specific outcome, communicative outcome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게 직소의 목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퍼즐들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개인들이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의 퍼즐이 존재해. 그러면 페어워크로 해야겠어요? 그룹워크로 해야겠어요? 인디비주얼 워크로 해야겠어요? 보통 그룹 워크로 진행되는 게 직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할 때는 보통은 엑스퍼트 그룹이랑 엑서프트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이죠. 원래 모집단에서 다 흩어졌다가 전문가 집단에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상호 교수를 하는 걸 직소라고 하지만, 일단 직소라는 것 그 자체의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정보의 조각들을 합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명의 사람이 있으면 5개의 엑스퍼트 그룹이 존재하겠죠. 그룹으로 가서 자기가 퍼즐을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에 있는 퍼즐 조각을 철저하게 알아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 5조각의 퍼즐을 합치는 활동이 직소 액티비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인포메이션 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자, 대표적인 활동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워크시트가 있고, A라는 사람은 첫 번째 거를, B라는 사람은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워크시트에는 전반부의 내용만 나와 있고, B라는 사람의 워크시트에는 후반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한다던가 읽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B가 부족한 전반부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B도 후반부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A가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인포메이션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얘는 페어워크로 할까요? 그룹워크로 할까요? 페어워크, 2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직소랑 인포메이션 갭이랑 막상 보다 보면은 둘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뉘앙스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소는 말 그대로 정보가 여러 파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본다면, 인포메이션 갭은 갭이잖아요. 서로의 정보 공백이 존재하는 것들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정보 공백을 채워나가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인포메이션 갭도 퍼즐 조각이 2개밖에 없는데 서로의 퍼즐 조각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소는 인포메이션 갭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임용 강사 중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냐면, 그룹워크로 하면 직소, 페어워크로 하면 인포메이션 갭이라고 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Problem solving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주어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제니까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로, 하나의 정해진 결과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거, 이게 problem solving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cision making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간다고 칩시다. 수학여행지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거, 혹은 서바이벌 아일랜드 같은 거, 우리가 무인도에 갇혔는데 도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떤 도구를 가져가시겠습니까? A, B, C, D. 도구 중에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너네 조별로 결정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보통 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합의된 결정을 내리죠. 왜? 조별로 하나의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왜 그 결과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학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통 하나의 정해진 답이 정해질까요? 없겠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4번 opinion exchange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보더라도 갭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필요도 없고 원래 정해진 답도 없는 거, 이런 게 opinion exchange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프라브의 기준에 따르면 직소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프라브의 기준에 따르면 직소가 어디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갭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소랑 인포메이션 갭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래? 네. 구분이 잘 안 되는 애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애를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피니언 갭이랑 리즈닝 갭은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태스크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데 윌리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리태스크, 두 번째, 태스크 사이클, 세 번째, 랭귀지 포커스인데요. 프리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달지, 브레인스토밍을 한달지, 우리가 뭐 프리, 와일, 포스트로 나눴을 때 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스크 사이클은요, 태스크 플래닝 리포트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맨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태스크 다음에 플래닝이 있죠. 이 플래닝은 리포트를 플래닝하는 겁니다. 발표를 플래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리포트,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의사소통, 플루언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할 수는 없으니 accuracy를 다지기 위해서 language focus라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언어 형태에 대한 analysis, 분석 단계를 거쳐서 그거를 반복 연습, exercise, practice 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윌리스가 제시한 시퀀스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고요. CBI, Content Based Instruction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TBP에서 Theme Based까지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멀전 같은 경우에는 몰입 교수법이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수법이라고 하고 보통은 선생님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내용 교과를 원어, 제2 언어로 그대로 가르쳐 버리는 겁니다. 즉 내용을 target language로 가르치는 게 immersion 학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보통 EFL 컨텍스트에서 immersion 교수법을 사용한다고들 합니다. 자, 그 다음 sheltered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부터가 보호받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sheltered 되는 거야? 원어민으로부터 sheltered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언어를 사용할 때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원어민한테 수업할 때처럼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언어를 simplified input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즉, 언어적으로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scaffolding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sheltered 모델은 ESL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adjunc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가되는 거예요. 수업을 하나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학습이 있으면 언어 학습을 같이 듣는 건데 이 언어 학습은 내용을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 내용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언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과학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라던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 패턴이 존재한다면 그 패턴을 랭귀지 클래스에서 다시 다뤄주는 거, 이게 애정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theme based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 기반 학습인데 우리 교과서처럼 보신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서 보면은 lesson 1 enjoy the world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잖아요. enjoy the world 이런 제목이 나와 있으면 보통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전 세계 국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listening이고 speaking이고 reading이고 writing이고 grammar고 전부 다 모든 예문이나 모든 활동들이 뭐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문화나 국가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특정 주제에 대한 theme bas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기타로 넘어갈 건데요. 이 파트가 막 외워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키워드들을 조금 더 소개를 확장시켜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일반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은 설명들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xical approach, lexical grammatical approach 둘 다 렉시스를 강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둘이 초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exical approach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fluency를 기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fluency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lexical chunk가 늘어나면 fluency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lexical chunk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collocation입니다. 연어라고도 번역을 하죠. 예를 들어서 make a decision. decision이라는 표현은 수로 동사 make랑 같이 온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주 쓰이는 패턴들 혹은 rain은 rain인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은 heavy rain이라고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collocatio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ixed expressio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fixed expression. 진짜로 표현이 딱 굳어져 가지고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y the way 혹은 long time no se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어 중간을 하나를 바꿔가지고 쓸 수가 없이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버린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fixed expressio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semi fixed expression도 존재합니다. semi fixed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s been a while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t's been a while sinc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a while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요. It's been a long time 같은 표현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슬쩍슬쩍 일부분을 바꿔서 쓸 수 있는 fixed expression들 이게 semi-fixed express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idiom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우리 영어 기간에 많이 배우는 거 spilled beans 비밀이 누설되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 굳어져 있는 표현이잖아요. 혹은 sentence frame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sentence frame. 말 그대로 문장의 틀이잖아요. sentence starter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전형적으로 일반화되어서 사용하는 패턴 같은 것들 이런 게 sentence frame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exical chunk들 우리가 한 번에 한 단어처럼 여길 수 있는 chun크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fluency가 높아진다라는 게 lexical approach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exical grammatical approach는 이런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문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거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whole language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phonics approach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onics approach는 뭐예요? phonics listening하기 위한 거예요? reading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phonics는 reading을 하기 위한 거죠. 문자와 음가, 소리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글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phonics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발음 기호랑 같이 배우면서 무성음, 유성음 이런 거랑 같이 배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reading activity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텀업이에요,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으니 whole language approach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whole language approach는 보통 literature, 문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uthentic한 language를 지향하게 될 거고요. 컨텍스트에 따른 학습을 지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언어라는 건 분절되지 않잖아요. skill integration, 여러 가지 four skill을 전부 다 통합해서 배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whole language approach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language experience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 리아라고 줄여 부르죠. 얘는 experiential learning,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절차를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교실 환경에서 쓸 수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B텍스트에 주어지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외우고는 지나가시되 너무 집착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eacher Roles라고 되어 있는데 CDMFR이라고 보통 외우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00% 정해져 있는 모든 학자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PLLT나 TBP에서 제시하고 있는 롤스일 뿐이고 이거 약간 학자께서 센스를 부린 부분인데요.
A, B, C, D, E, F, G. 이거 다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대로 티처 센터드냐, 스튜던트 센터드냐 이게 갈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영어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역할은 facilitator고요. 이게 조금 더 강조가 되게 되면 resource person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번에 research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 최근에 액션 리서치가 기출되면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티처 리서치는 선생님이 자기 교수 학습 개선하려고 그냥 연구하는 걸 티처 리서치라고 하고요. 클래스룸 리서치는요, 학자가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학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클래스룸 리서치입니다. 교사가 GTM을 사용했을 때 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클래스룸 리서치예요. 액션 리서치는 무엇이냐? 액션 리서치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는 사이클릭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연구자로서의 면모와 실천자로서의 면모를 교사가 모두 취하는 것, 이게 액션 리서치의 본질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고 나면 마치 연구자처럼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내가 의도했던 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등등등 반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반성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짜게 될 겁니다. 이 계획을 짜고 나면 또 실행을 할 거고요. 관찰할 거고 반성을 할 거고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액션 리서치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진짜 연구를 하긴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뭐인 거예요? 본인의 교수 학습을 개선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액션 리서치입니다. 딱 봐도 티처 리서치나 클래스룸 리서치보다 조금 더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리서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액션 리서치 이미 시험에 나왔고 티처랑 클래스룸은 시험에 나오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얘를 더 봐야 될까요? 일단 키워드 정도는 기출은 된 거니까 외우고는 지나가시되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액션 리서치와 리플렉티브 티칭이 서로 혼동 답안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리플렉티브 티칭은 TBP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BP가 제목이 뭐예요? Teaching by Principle이죠. 우리가 프린시플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교수법을 취하는 게 TBP의 본질인데요. 이런 TBP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선 교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리플렉티브하게 계속해서 반성하고 내가 어땠는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TBP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고요. 믹스 레벨 그룹핑 같이 보면은 동의어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cross ability grouping, heterogeneous grouping 같은 말이고요. same ability grouping, like ability grouping, homogeneous grouping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mixed level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tiered task와 bias task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얘네가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긴 해야겠죠. 자, tiered task는요, same result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만들어야 되는 결과지, 워크시트라고 예를 들게요. 워크시트의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잘해. 어떤 아이는 보통이야. 어떤 아이는 못해. 그랬더니, 잘하는 아이 거에는 그냥 빈칸만 숭숭숭숭숭 뚫려 있고, 듣게 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조직해.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인 애는요, 중간에 초성, C로 시작한다던가 D로 시작한다던가 이런 거라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애는요, 객관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똑같은 결과물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얘네의 수준에 따라서, readiness에 따라서 언어에 제공되는 자료 형태가 달라지죠. 스캐폴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tiered tas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ias task는요, different roles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줌으로써 태스크를 완성시키게 하는 거. 이게 bias task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Notional Functional Syllabu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unctional Syllabus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둘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키워드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4번. Target Task, Pedagogical Task, Climactic Pedagogical Task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뭐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냐면 Release의 시퀀스랑 같이 보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Release만 태스크의 순서를 제시한 게 아니고 다른 학자들도 제시를 했는데 자,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real world에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태스크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임용 면접을 보는 것도 태스크가 될 거고, 수업 실현을 하는 것도 태스크가 될 거고, 학교 현장에 갇혀서 수업을 하는 것도 태스크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리얼 월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모방해서 태스크를 만들 거야. 이게 우리의 타겟 태스크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타겟 태스크는 진짜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임용 면접이라고 하는 타겟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를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설명할 때 필요한 뭐 there are three solutions as follows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연습하기 위한 태스크가 있을 거예요. 이게 페다고지컬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페다고지컬 태스크가 다 무르익었는지 최종적으로 하는 게 클라이맥틱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타겟 태스크를 해보는 게 우리 교실 상황에서 하는 태스크의 종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이랑 가까운지 교실 상황이랑 가까운지 컨티넘 속에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카본, corpus, corpora, concordance 혹은 concordance lines, concordancer 혹은 concordancing program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퍼스라고 부르는 게 말뭉치인데요. 이 말뭉치의 단수형이 코퍼스가 되고 말뭉치의 복수형이 corpor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퍼스에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concordancer, concordancing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검색하고 나면 나오는 게 concordance lines가 될 거예요. 이것들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needs analysis 이건 외우고 있어야겠죠. 요구 분석인데요. 진짜 needs analysis가 시험에 나오고 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needs assessment는 안 되나요? 엄청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needs assessment 정답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애플북에 나와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needs analysis라고 하는 더 일반적인 표현이 있는데 왜 needs assessment라고 하냐고. 저라면 제가 채점자고 제가 출제자였으면 어세스먼트 틀리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굳이 먼 길 돌아가지 말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챕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외워야 되는 키워드 딱히 여기서는 나누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외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챕터 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